오늘 교육환경보건 6주년을 맞아서 뜻깊은 이런 이 학술 발표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각 기조 발표나 주제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희 박사께서 여역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는 안동규 교수님 걸 들어보면 옹고 지신이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옛날 우리가 산돈인 이 손바닥만큼 먹고 기생충이 몇 마리 나오는지 세어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주제 발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잘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이 토론은 이 주제 발표 순으로 제가 토론하신 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박윤주 교수께서 7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박윤주 교수님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의 박윤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환경 분야에서 신동천 교수님의 환경과 미래세대 건강의 발표 내용에 기초해서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증진을 위한 학생 맞춤 지원 방안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동천 교수님께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 요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령기 아동의 인지 발달과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국내외 연구에 기초해서 관련 내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 영향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전생애에 걸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환경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국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렴이나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위험 증가에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우리가 단순히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 학교 내 교통 관련 대기 오염과 초등학생의 인지 발달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교통 관련 대기 오염이 뇌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학생들의 뇌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인자로서 건강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가 사실은 대로변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학교의 환경 개선과 관련된 관리 기준 마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알아야 할 것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3년 동안 범부처가 협동으로 학교에서의 미세먼지 관리 기술 마련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고 신동천 교수님께서 그 책임자로서 많은 활동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염된 환경이 천식, 호흡기 감염 위험의 증가, 인지 발달의 지연, 또 장애 위험이 증가하고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까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과 아울러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이 학교에서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아동의 건강과 안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학생을 둘러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뭐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교육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앞으로 이 그 건강과 관련된 우리의 지식과 관심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국내 유일의 학생 건강과 교육 환경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와 같이 교육환경 분야에 다각도의 관심이 모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교육환경보호원이 그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교육환경보호원이 이 미래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체적으로는 교육 환경에 관해서 학교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해결 방안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이 알게 된 정보를 전파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그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학교의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학교에서 수집된 공기질 자료를 사용해서 학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한 활동이라든가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환경보호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덴마크에도 교육환경센터라는 연구기관이 있고요. 노르웨이에도 교육환경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도 교육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환경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또 성인의 고등교육기관까지를 포함해서 교육환경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교육환경보호원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네트워크와 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와 실천 사이의 어떤 가교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교육환경보호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축적된 교육환경 관련 지식이 좀 더 오늘 이제 행동과 발전,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와 조사 결과를 생산하고 분석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환경보호원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딱 맞게 지켜주시는 부분을 제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문진수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신 건강정진에 대해서 우리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소정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정소정입니다. 저는 그 학교보다는 임상 의사로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여기 자료는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 주제 발표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런 주제어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서 지속 가능성 이 얘기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DEI, ESG 이런 거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응하는 이렇게 프로바이더가 있고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각자가 사용하는 그 용어의 결이 정부 정책을 기관에서 받느냐 아니면 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이 수용하느냐 아니면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게 눈높이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현장은 지금 그야말로 엉망인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의 경제적 수준의 발달에 아주 급격하게 바뀌면서 겪고 나가는 모든 현장의
핵심의 가장 기준이 되는 현장이 아마도 학교가 아닐까. 그 기준을 배워서 나와서 사회인으로 성숙하고 그들이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의사로서 느끼는 것은 학교에서는 건강은 굉장히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의 정의는 신체, 정신, 사회의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다루는 의사가 한정되어 있고 응급과 중환을 뺀 나머지 성장 발달에 근거한 건강 증진을 하고 싶은 임상 의사도 그것은 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아마도 교사들은 굉장히 힘든 여건에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양 선생님이 조리원의 건강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건강을 얘기하다가 어딜 가서 제가 토론을 해봐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직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고민하는 걸 물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겪는 현실은 당뇨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내분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당뇨 이렇게 되는 게 저의 이제 메인 일인데요. 얘네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스토리는 벌써 최소 4년에서 10년 이렇게 묵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야만 어떻게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없죠.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를 할 때 제가 겪어야 되는 힘든 허들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고 저는 너무나 이해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그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에 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오늘 안동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외래를 찾아오고 있는 아이들은 영양 부족에서 영양 과잉을 넘어 양극단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의 이중 부담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고 이런 현상은 영유아 검진 때부터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사회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도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접점을 맞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사람의 일상은 환경 내에서 행위로, 활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이들, 어른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활동은 꼭 운동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대사하는 것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활동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저는 외래에서 딱 3개 물어봅니다. 잘 자니? 밥은 먹었니?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든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이것이 모든 정책에 건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즘 국제 화두입니다. Health in all policy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그 사회에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준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님들께서 너무 시간을 잘 맞춰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지수 교수님의 건강적인 학교의 우산 속에서 현재 겪고 있는 이 소아들의 건강 문제를 연결시키던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윤지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당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장혜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당국대학교 장혜자 교수입니다. 먼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6주년 창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학교 급식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그런 학교 급식에 관련된 교육자료 개발 그리고 학교 급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업화하고 이것을 이제 과제를 풀고요.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급변하는 그런 어떤 사회 환경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래 급식은 어떤 쪽으로 변화해야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윤지현 교수님께서 발표에서 학교 급식의 이슈를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특히 ESG 가치라든지 DEA 가치 실현을 학교 급식에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미래에 관한 그런 어떤 국내 보고서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3가지 키워드를 축약을 했습니다. 디지털, ESG, 그리고 노인, 인구. 그리고 인구 고령화 요 3가지인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망 산업으로 점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원자력 발전, 스마트 농업, 로봇입니다. 이러한 것이 학교 급식에도 모두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학교 급식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윤지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급식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SG 급식 경영 실천 지표를 개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회와 경제 그리고 환경 이 3가지 축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경영 지표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제 식재료 구매에서 친환경 농산물, GPA 농산물 그리고 이제 국내 농산물 활용에 관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식단 계획할 때 육류 소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자. 꼭 필요한 만큼만 먹자에 많은 영양 교사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근데 학생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단 작성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근해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이러한 어떤 식단 개발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급식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러한 어떤 노력들은 아직 개양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측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배 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 세금 재원이 지금 학교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급식 운영에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 좀 더 확장되어서 개발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아원이라든지 아니 노인식 시설 이런 쪽에서도 지금 그 나라 정부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EI 가치 실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나왔는데요. 이제 학교 급식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진짜 그 학교 급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리고 조직에 그런 어떤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급식 종사원들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의 문화가 좀 바뀌는 그런 방향이 좀 유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양교육이 지금 영양교사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마련이 되면서 영양교육 활동들이 또 영양교재 그리고 한국교육환경보건에서도 이제 그런 교재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양교육이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소비 방향, 문화를 장려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그 식생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양 교육이 이제 성장기 아동의 그 신체 발달 사항에 맞추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식품의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트륨, 당 그리고 트랜스 지방 이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을 해서 영양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좀 발전적인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건강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비를 하고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 어떻게 절대하면서 아끼면서 사회화 그리고 건강 환경을 고려한 그런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양교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교육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는 학교 급식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출산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학교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또 유아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장기 요양시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들 영양적으로 좀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 집단에 대한 그런 급식 지원 컨설팅 활동을 열심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급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어떻게 인력을 보강해 줄 수 있겠느냐. 조리사 우리 구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외지기 그런 곳에서는 영양사도 구하기 어렵고 조리사도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식품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급식을 하라고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어린이와 학교 급식 그리고 노인 급식을 통합해서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커미서리 푸드 서비스 시스템을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것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좀 살펴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을 활용한 그런 모델 사업장 구축도 저희가 심적으로 좀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 가지고 급식실이라든지 병원 그리고 휴게소 이런 쪽에서 로봇을 활용한 그런 급식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대체를 이런 로봇
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급식 인력이 부족한 그러한 시설에서 이것이 어쩌면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모든 그 업장에 다 적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 그리고 문제점 이것을 학교 급식에서 지금 많은 다른 급식 시설보다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발전 그런 어떤 그 방안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좀 알아보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저는 학교 급식에서 이제 매일 학생들한테 한 끼의 그런 식사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 세대의 그런 건강과 그리고 성장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학부모나 누구도 이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 미국의 머다이나 엘리멘터리 스쿨에 다닐 때 제가 학교 급식소를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빵, 과일, 다양한 종류, 그리고 우유와 주스가 공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야 되니까 영양사나 조리사가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정신건강의 방근호 교수님의 발제를 토론해 주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이신 이종화 센터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에서 지금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고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종화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학교 현장의 이 경험이나 뭐 진료 현장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짧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진료를 보고 학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신건강 정책은 아까 방건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방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아이들을 찾는 부분들, 뭐 정서행동 특성 검사나 이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연계하고자 하는 과정까지는 지금 최대한 지원이 되고 있지만은 연계 이후의 과정, 이 연계된 아이들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치료를 받은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이 바로 학교에 복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출석 이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돌아오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고, 앞으로도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이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신건강하면은 병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환자거나 아니거나 우울증이거나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양분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은 우리가 신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 근데 우리의 커리큘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봤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너 오늘 기분이 어땠니? 오늘 우리 기분에 대한 수업을 해볼까? 라는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몇 특수과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은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런 교육을 했을 때 뭐 문제 있어서 우리 반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오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건강들,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는 예방과 같은 수업 과정, 교과 과정이 좀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치료 후 복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연계 과정부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가 어려움이 있어, 병원에 연계해야겠어. 근데 병원 외에는 어디로 가야 되지? 했을 때 되게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등 위센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은 이 기관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이 기관들끼리 또 협력 관계가 구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 뿐더러 저희 임상회의에서도 병원 진료를 보는 분들에서도 이런 사회적
센터들과의 연계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센터들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건강을 담당하는, 특히 성인의 위주가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좀 부족합니다. 학생정신건강센터가 있긴 하지만 지금 한 개 서울에 존재하고 있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실제 힘들어하고 상담을 원하는 애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곳에 상담을 하는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 기관들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학생정신건강센터들이 다른 정신건강 유관기관처럼 각 지역사회에 좀 더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체계 안에 좀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법적인 방안이 같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낀, 그리고 강의도 여러 번 나가게 됐었던 건데, 학교의 정신건강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외래 특성상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것저것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 학생, 교사들을 다 만납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교직원 선생님들도 만나긴 하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다 억울하십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죠.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은 한쪽은 이득이 억울하지 않고 한쪽은 자신만만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가 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 현장 자체가 좀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아니면 교직원 선생님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학생들도 이거 인권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나서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이런 문제 상황이 됐을 때 또 학부모님들은 편향된 정보를 아이에게 듣거나 편향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되지 않으면은 학교의 정신건강 상태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걱정이 되는 거고요. 학교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당연히 나빠질 거고,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청소년기 힘들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과정에서 정신건강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텐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을 배우고 건강한 정신건강, 건강한 신체 교육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어른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정신과 아니면 교육학, 심리학, 여러 신체 많은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회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포괄된,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든다면, 이게 분명히 단시간에 되진 않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라도 이런 작업이 좀 진행되면 다시 건강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제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장 학교에서 과연 이러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대응해야 될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뭔가 지원이 되고 또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지역 교육청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될 테니까, 교육부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양평 곡수초등학교의 전은경 교장 선생님 7분 임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 곡수초등학교 교장 전은경입니다. 아까 안동현 교수님 그 발제하시는 들으면서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 되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2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의 건강과 미래와 행복과 희망과 통합적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로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지영 교수님께서 급식 얘기하셨는데요. 99.8 들으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학교장으로서 요즘 늘봄하고 돌봄 때문에 방학 중에 급식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 도시락도 배달 안 해준다 그러고 또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중에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고민을 매일 하고 있는데 늘 이제 사람은 있는데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게 좀 아이들은 있고 학교는 돌아가는데 급식은 어떻게 해주지라는 그런 고민이 좀 그런 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실제 관리자 교장의 조금 작은 바람인데요. 그것도 또 교사나 우리 교직원들이 또 행복해야 하는 선에서 또 우선되면서 또 학생의 건강과 또 급식과 영양과 그 모든 게 같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연구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그 신선한 주제에 또 미세먼지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이 배움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보면서 옛날부터 그 소통이란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드디어 부처 간의 소통이 시작되었구나. 학교에서의 혼란이 이제는 조금씩 해소되겠구나라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정착하면서 그 교육환경보호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부는 무엇을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근데 학교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학교는 결국은 사람이 이 정책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모두가 억울해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되게 그렇게 억울해 하는 게 그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2월달 되면 업무 분장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업무를 누구한테 주어야 할까? 일반 선생님들은 여러 명이어서 또 업무가 또 올해는 싫으면 내년엔 다른 업무를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직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영양, 보건, 또 그리고 또 우리 상담 그런 선생님들은 그 고유의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서 새로운 업무가 오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업무도 굉장히 충분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담 선생님도 지금 업무가 힘들고 보건 선생님도 힘들고 영양 선생님도 힘들고 우리 복지사 선생님도 힘들고 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업무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은 힘들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소통해 주시고 하면 힘듦도 능력 있게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7분 얘기를 하셔서 7가지 제안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교육은 교사에게, 검진은 병원에게. 사실 건강검진에 대한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생애 주기별 검진은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해결하셨을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검진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건강 검사 관련해가지고 하나로 시스템을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통합적 지원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검진에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 낙인이 찍힐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를 병원이나 센터로 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그 통합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접근하니까 병원도 수월하게 가고 또 검진도 수월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학업하고 복지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아이들의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의 한 장으로만 신청을 하면 그 안에서 솔루션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할 때는 우리 애가 무슨 정신병 환자예요? 라고 발끈했던 분이 이런 가정의 어려움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도움 드리는 거를 하니까 병원도 자연스럽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합적 프로그램이 부처 간에 부서 간에 소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것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학교에서 정신건강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있는 검사보다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그 과에 가서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진료를 받았으면 검사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그냥 그 선별이 돼서 가면 안 가는데 검사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한 번쯤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금쪽이 같은 친구가 학교에는 많이 있는데 그 친구를 광명에서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로 보냈는데 거부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아이를 보내면 그 아이가 거기서 과격한 행동을 하니까 다른 환자를 볼 수 없어서 이 아이는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받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모든 관련된 병원에 이제 의뢰해서 오케이를 받아서 간신히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는 학교에서 들어오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또 학교에서는 또 의뢰를 하면 되게 거부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그 플랫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플랫폼을 어디에서 학교에서 요구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그 지점의 플랫폼을 환경보호원에서 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할 때 학교 현장에 시뮬레이션을 꼭 하고 완성을 하시고요. 넷째로 응급체계 구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7분이 지났나 봐요. 빨리 학교 얘기를 다 하라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교육 얘기 잠깐 말씀은 안 하시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응급사고가 발생을 하면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그 응급실에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그 응급실까지 원스톱으로 딱 갈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역에 응급실이 있는 의학과 전문의가 우리 학교의 교의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교의가 되어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행정적 처리 없이 원스톱으로 그래 먼저 받아줄게 라는 그런 곳이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교육적인 부분들도 많이 그 출산 장려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주변에 이제 보건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끝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라고 많이 격려를 하는데 요즘 너무 힘이 빠져요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교육부의 건강과에 그 교육연구사가 보건 전문직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분들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다 전문가가 하시는데 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힘을 내고 힘을 잃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체육이나 영양이나 상담이나 보건이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연구사는 꼭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이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생, 그리고 교사, 그리고 학부모, 나아가서 지역사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써드리죠. 네.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 중요성은 많이 알지만 건강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무분별한 온라인상의 유해 매체를 노출되어 있고요. 또 잘못된 건강 정보를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이 가정에서 역할도 중요한데요. 그 가정에서 역할까지도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조직과 인력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건강 이슈 분야별 전문가가 학교 내에는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밀학급, 또 빌딩 속 학교, 또 지속적인 학교 내외 공사들은 여전히 건강한 교육 환경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 현장의 모습과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학생 건강 및 교육 환경 증진을 위해 탄탄하고 촘촘하게 할 수는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 건강 증진 강화 방안으로 체육, 보건, 영양, 건강 관련 통합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학생 건강 증진 전문기관 설립, 그리고 한국교육환경보원의 인력 충원이라든가 역할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연수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 분야, 마약류라든가 자살, 과의존, 식중독 및 감염병, 건강 레시피 개발 등 학교 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디지털 세대 눈높이에 맞게 VR, AR 활용, 4D 영상 등 다양한 교육 자료와 그 컨텐츠가 개발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도교육청에서는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영양교육체험센터 등의 전문기관 설립으로 또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각급 학교 건강 문제라든가 또 수요자 요구도 파악 등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육, 보건, 영양이 통합해서 또 가정과 연계하고 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평가하는 건강증진학교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몸 건강, 마음 건강 문제로 취약 학생을 파악하고 또 식품 알레르기, 제1형 당뇨 등 개인별 특별한 상황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지원과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집중 건강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요, 현재 각급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또 학생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또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학교 업무 경감을 하고 또 업무 효율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시설 내 라돈이라든가 미세먼지, 또 성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요. 또 부적합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뿐만 아니라 학교 밖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위험 요인 관리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지역 식재료, non-GMO, 또 알레르기 대체 식단, 저탄소 급식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요. 유해물질을 저감한다든가 감염병 확산 차단, 미세먼지 감소 등을 통한 학교 시설 설비 개선과 건강한 학교 건축 설비 표준 설계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필요한 사항을 종합해서 기대되는 효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전문기관 역할 확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건강교육 및 건강증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미래가 시작되는 공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한 학생 맞춤형 건강 서비스 확대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웃으면 복이 오고 많이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이 먼저 많이 웃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학교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부서가 교육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태환 사무관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교육부 김태환입니다. 우선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6년 전에 이 기관 설립을 담당했던 담당자로서의 감회가 좀 새롭고요. 그 6년 전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청주 모 법원에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허가증을 발급받으면서 이제 끝났네 라고 했던 기억이 문득 생각나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기조발제를 포함해서 4가지 발제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각각 분야에 대해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이제 업무의 추진 방향을 이제 모든 분들께서 잘 이제 설정해 주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그 발제문에 따른 각 분야별 토론해 주셨던 전문가분들께서의 말씀도 저희가 분명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때 미처 거르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 발굴하신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각 분야별 업무 담당자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분명 이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이 이제 이전의 여건보다 많이 바뀌었던 부분, 아까 이제 안동현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저수생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만큼 너무 소중하다라고 이제 부모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기대치가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학교 스스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에는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학교를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구축하자라는 목표로 설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비전 달성이 이제 건강 학생 미래의 행복과 희망이라는 이제 비전을 제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세부과제 35개의 추진 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각 부처의 소관 과제도 있고 일부는 시도교육청 또는 저희 교육부 단독 과제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성과를 내는지의 여부는 이제 각 연차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 계획이 얼만큼 내실 있게 수립이 돼서 성과를 내기 위한 추진 동력이 되느냐, 마련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도 각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고, 이제 수립된 추진 계획이 이제 교육부의 일부가 수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지역이나 관심도나 분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준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에 따른 최초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수준은 이제 경과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시도교육청, 각 부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라든지 참고해서 이제 보다 이제 내실 있는 시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제 관심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더불어 이제 이 기관의 역할로서의 보훈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보훈의 설립에 대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합된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이 이제 각 시도교육청별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사항을 좀 모니터링도 하면서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정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한국환경보호원의 설립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각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발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18년, 19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이제 저희 과학기부와 교육부가 R&D 사업으로
이제 그 5년짜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신윤 교수님께서 단장 역할을 좀 이렇게 잘 수행해 주셔서 이제 소정의 성과가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표부는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중재 분석 효과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R&D 사업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학교에 맞춤형 공기정화 장치를 개발을 해서 실내 미세먼지를 가능한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이제 말씀을 안 주셨지만, 이제 이 결과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이제 관련된 법령, 뭐 예를 들면 학교 공기정화 장치에 대한 설치 관리 기준이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고 지침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령 정비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고민 없이 공기정화 장치를 선택하는 고민 없이 법령 기준에 맞는 걸 설치해서 관리하시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은 추차적으로 좀 이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더불어 이제 보건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이제 이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전문 영역이긴 하지만 학교 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이 전문 기관의 역할을 좀 수행하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된 연구가 종료가 되면 연구 결과를 좀 이관을 받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후속 작업의 역할도 이 보건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진수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이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 이제 문진수 교수님이 이제 관련된 정책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현재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틀을 이제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검진 결과에 대한 결과를 연계해서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그 일환으로 작년 5월 달에 복지부 교육부가 이제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보공단에는 관련된 TF도 만들어져서 세부 이제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검진 항목에 대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이 진행이 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시범 사업에 대한 뭐 기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마련이 돼서 아마 5월부터 이제 2개 지역청으로 이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예정대로 올해 잘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이제 모든 학교가 이제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학교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건강검진을 이제 그 건보공단에 위탁해서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평상시에 있는 주치 개념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에서도 많은 이제 도움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때 다시 한번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이제 한국교육환경보건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검진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부분으로 이제 업무를 좀 도와주고 계신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전체 검진 결과에 대한 통계가 현재 표본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추후에 표본으로 갈지 전체 검진 결과에 대한 통계로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검진 결과에 대한 통계에 활용하는 부분도 건강검진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마음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계를 보면서 20분에 쫙 맞추려고 말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3분이 좀 초과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급식이나 정신영양 부분도 제가 오늘 말씀 주셨던 발제나 토론문은 잘 전달해서 관련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김태환 사무관님께서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부의 현재의 그 정책과 미래의 정책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계획된 기조와 주제 발표 그리고 종합토론 마쳤지만 귀한 시간 내에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플로어 계신 분 중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잠깐 드려도 되겠죠? 예. 혹시 저기 서울대 심리학과 한국심리학회 회장 그 최진영 교수님 오셨습니까? 예,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저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그 다른 회의가 있어서 좀 늦게 와갖고 반 교수님 강의만 제대로 듣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토론은 정말 뭐 특히 전은경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자문위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여기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육환경 오늘 이렇게 쭉 발표하셨지만 이제 그 정신 건강에 대한 그 이제 강조는 점점 되고 있고 한데 교육 환경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교육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아무리 디지털 치료라고 한다고 그래도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는 주목을 좀 한국 사회가 좀 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심리학회를 맡게 된 다음에 그 사회에 뭐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저한테 조용히 와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책적으로도 이제 그 질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교수로서 또 실험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거 또 강의실에서 지도하고 이제 지금 한 30년이 지나갔는데 보면서 그 사회적인 환경이 이 친구들은 우리가 자란 사회하고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 환경이 너무 변했다. 저는 사형제 중에서 둘째 딸로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1명 내지 2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작년부터 콜포비아에 대한 언론사 질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뭐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들이나 이제 젊은 청년들이 집에서 형제를 통해서 형제하고 굉장히 많이 친하기도 하지만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면서 그걸 화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또는 뭐 캐피털 뭐 요즘 뭐 자본 이런 쪽으로는 금전적인 자본을 굉장히 부유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사회적인 자본으로서는 빈곤한 환경에서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이 교육환경보호원에서도 이 점을 조금 정신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증상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이제 그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또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연구를 조금밖에 안 했고 주로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그 사회적인 관계나 이제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그냥 fMRI 실험에서 변화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렇게 관계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도 변화하는 걸 저희가 연구해서 확인을 했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치매에 어떤 위험을 갖느냐 하는데 거꾸로 이제 발달에 가장 이제 빨리 이제 성장하는 그 시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노인들이 빨리 변하는 것처럼 아동들도 빨리 변하는 때인데 아동하고 청소년 특히.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환경을 좀 살피고 이것이 정신건강이나 이제 그 아동들의 인지능력, 발달 이런 거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모실까요? 적서초등학교에 백진우 교사 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연세대 의과대학의 임영옥 교수님. 예. 아니, 무사히 지나가시길래 저는 빨리 가려고 그랬더니
저도 어떠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부 쪽 연관된 일을 막 20여 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공기정화 장치, 뭐 살균기, 뭐 별의별 그 성면 다 쫓아다녔는데 결과적으로 저도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원칙, 법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오늘 6주년이지만 이제 교육환경보원이 만들어는 졌는데 아직 이 원칙에 대한 것들 다 수행해내기에는 이 내부 분들의 능력을 제가 감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굉장히 많고요. 전 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는 하지만 급식 얘기 듣고 정신건강 얘기 듣다 보면 아이고 이까짓 거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셔야 될 역할이나 지금 현안 문제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사제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과연 이 인력으로 이런 현재의 원칙을 갖고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충분할까? 결과적으로 보면 조직이나 제도나 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런 문제적인 것들의 해결이 원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지금 원칙적인 어떤 대상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해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논의가 굉장히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교육부에서도 과장님도 오셨고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어느 정도는 모여 계시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또 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 실효성을 갖고 꾸준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돼서 실질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발언 기회를 안 드리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안전과장으로 재직하셨던 김동식 사무관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난해 퇴직은 했고요. 지금 그 보호원의 경영전략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와보고 느꼈는 것이 여기 좀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들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보호원의 직원들이 오늘 아마 잠을 잘 못 잘 것 같다. 왜? 예, 전부 다 그 발표하신 내용을 보고 해야 될 일이 보호원이 너무 크고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될 것이다.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인 부분에 좀 더 확충을 해서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안동현 교수님과 각 주제 네 분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토론까지 해주신 이 스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서 교육환경보원의 창립 6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